돈도 한 푼 없고 비도 오고 어떡하지? 이런 날엔 녹지대엔 사람이 없을 거야. 음악이 좋을 거야. 이내가 생각했던 대로 녹지대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 쓸쓸하다. 어두침침한 지하실의 음악살롱. 바깥 거리에는 안개 같은 늦봄에 비가 내리는데 이곳에서는 썸머타임의 노래가 한창이다. 그 노래는 빈 음악살롱을 가득 채운다. 정답고 쓸쓸하고 그러면서도 들뜬 분위기가 넘실거린다. 안녕하세요. 영자 오디오북 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박경리 작가님의 녹지대입니다. 이 작품은 박경리 선생님이 38살 때 쓴 작품으로 1964년 6월 1일부터 1965년 4월 30일까지 부산일보에 연재한 작품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녹지대는 서울 명동에 자리 잡은 지하 음악살롱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두침침한 지하 음악살롱, 녹지대를 주 무대로 펼쳐집니다. 녹지대를 드나드는 3명의 20대 초반 여성, 이내와 숙배, 은자를 중심에 두고 김정연, 민상건, 한철 등이 그들과 연인관계를 맺으며 벌어지는 연애담입니다. 청춘의 연애담이 주를 이루지만 다양하게 뒤섞인 연애담 속에는 60년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깔려 있고 전쟁의 그늘 속에서 현실 때문에 체념하거나 갈등하는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쫓아가다 보면 그 나이, 그 시절의 아련한 옛사랑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슴 뛰었던 그 청춘의 한때가 아슴아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명동의 거리와 음악살롱 안에 매캐하게 차있던 담배 연기와 젊음의 열기들이 소환되어 오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장편으로 오늘부터 여러 번에 걸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함께 추억 여행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최신 유행 1번지였던 명동에서의 젊은 사랑과 삶을 담은 음악살롱 녹지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바를 입은 채 새우처럼 구부리고 자다가 어두운 구석방에 햇빛이 스며들자 이내는 눈을 떴다.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한다. 내가 언제 여기 왔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바깥 복도에 슬리퍼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숙모 최경순 여사가 화장실로 가는 모양이다. 아직 안 나가셨군. 쳇, 그런 줄 알았으면 더 잘걸. 이내는 중얼거린다. 명주실같이 부드럽고 노르스름한 머리를 이내는 쓱쓱 긁는다. 창문에서 스며드는 한 줄기 햇빛, 눈동자에 고양이 눈 같은 파르스름한 빛이 돈다. 차츰 눈동자가 크게 벌어진다.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을 띠며 가만히 방의 기척에 귀를 기울인다. 화장실의 문이 탕하고 닫히는 소리가 난다. 아주머니, 경순 여사의 드높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울린다. 네, 부엌 쪽에서 늘어져 빠진 식모의 대답이다. 숙배는 학교 갔어요? 글쎄요. 2층에 있나 봐요. 왜? 글쎄요. 어제는? 학교 말입니까? 그럼, 경순 여사는 짜증을 낸다. 안 갔나 봐요? 왜? 모르겠어요. 밥은 먹고? 밥은 안 먹었어요. 빵 구워달래서.
아이 속상해. 도대체 날 어쩌라는 거야? 모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방 앞을 지나간다. 이내는 신이 난 듯 휘파람을 분다. 휘파람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경순 여사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사라지자 이내는 일어섰다. 우선 목욕탕에 가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긴 뒤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간다. 절름발이 식모는 부엌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뒷설거지를 하고 있다. 이내가 나가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아주머니. 식모가 힐끗 쳐다본다. 저기는 없었으나 소중히 여기는 눈은 아니다. 내봐 빗수. 진작 일어나서 먹을 일이지. 혀를 찬다. 어제 저녁을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어. 남은 밥 있으면 줘요. 김치하고 먹을게요. 식모는 부스스 밥상을 끌어내고 찬장 문을 열며 반찬을 챙긴다. 쇠고기 조림과 생선구이, 간장 보시기까지 놓을 것은 다 놓고 밥상을 밀어준다. 이내는 부엌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서 후닥후닥 먹는다. 굶주린 강아지같이 먹는다. 이내도 정신 좀 차려요. 숙모님한테 불벼락 맞기 전에. 식모는 씻은 그릇을 마른 행주로 닦으며 타이르듯 말한다. 동생은 대학에 다니는데 부럽지도 않소? 다시 덧붙인다. 그까짓 게 뭐가 부러워? 시시한 얘기 그만두세요. 이내는 입을 비쭉거렸다. 그러나 그의 신비스런 눈은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이내는 팔도강산을 바람잡아서 떠돌아다닐 팔자라니까. 맞았어요. 아주머니, 난 방랑객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내는 그새 밥을 다 먹고 밥상을 밀어내며 즐겁게 큰 소리로 말했다. 고3 때 일이었어요. 난 등록금 갖고 도망갔었거든요. 대부도라는 섬에 말해요. 인천에서 뚝딱선 타고. 아, 참 좋았어. 미칠 듯이 좋았어. 겨울바람이 휙휙 몰아치고 토막집, 참 흙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밤엔 고깃불을 바라보며. 이내는 회상에 의하여 황홀하게 멀리 무엇을 바라보는 듯하고 식모는 어이없어하며 사내 아이도 안 될 일인데 여자가. 이는 큰일이군. 황홀해진 이내의 눈은 갑자기 식어버린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아주머니. 숙배는 숙배대로 살고. 실은 나 숙모한테 야단 좀 듣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걸요. 요즘엔 통말이 없어서 심심해 죽겠어. 이래서 이 집의 매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숙모가 야단하면 징소리가 장장 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난 폴 앵카처럼 몸을 뒤틀고 노래 부르며 울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분 몰라요, 아주머니? 이내는 부엌 마루에 걸터앉아 발을 흔든다. 내 사통 모르겠소. 무슨 소린지. 내 머리가 빙빙 돌아갈 것 같으니 이제 그만두어요. 이내는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며 에이, 아주머니 주가 떨어진다. 그 기분을 모르다니. 아참, 숙배는 왜 학교를 안 간다죠? 참 딱한 소리를 하네. 숙배 아가씨 학교 안 가는 게 내 탓이요? 모두 날 보고 따지니? 식모는 절룩거리며 부엌 바닥을 쓴다. 계집애 사고 났나 봐. 아이, 난 몰라. 밥 얻어먹었으니 물러가야지. 이내는 구석방으로 돌아온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본다. 넓은 정원, 팥초가 제법 자라서 보기 알맞다.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어. 이내는 잠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이리저리 더듬어 본다. 동전 한 푼 손끝에 만져지지 않는다. 숙배한테 말해볼까? 고놈의 계집 안 줄 거야. 몇 번 먹어버렸으니까. 어떡하지? 궁리를 하는데 경순 여사가 우산을 들고 나온다. 그는 우산을 펴려다 말고 나직이 내려앉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는 우산을 도로 접어든다. 분홍색 레인코트에 검정 레인부츠. 대학생의 어머니건만 마치 그 자신이 대학생처럼 커다란 핸드백을 끼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넓은 뜰을 지난다. 작은아버지도 서재에서 바라보고 서 계실 거야. 대학 교수님의 부인이 달러 장사. 흐흐, 아, 우습다. 우울한 우리 작은아버지. 오늘 숙모는 누굴 만날까? 거 안경쟁이 김 사장 부인하고. 그래. 경순 여사의 모습이 사라지자 이내는 손때 묶고 낡은 책상 앞에 펄썩 주저앉는다. 연애 편지나 써야지. 그 새끼를 좀 놀려주어야겠어. 거만한 녀석이야. 이내는 편지를 꺼내다 말고. 아참. 이내는 책상 서랍을 두루루 연다. 종이질이 거친 백로지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놓고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뭉들어진 붓을 꺼낸다. 붓에 잉크를 담뿍 묻힌 뒤 입술을 꼭 다문다. 인매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 귀엽다. 나를 기른 것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바람이 기른 아이다.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앞침으로 벽에 턱 붙인다. 그리고 멀찌감치 뻗치고 서서 만족한 미소를 띈다. 됐어. 나는 바람이 기른 아이다. 아, 멋있다. 마침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후둑후둑 때린다. 나는 바람이 기른 아이. 파란 눈동자가 차츰 흐려진다. 금세 눈물이 글씬글씬 돈다. 이내는 6.25 때 죽은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9살 때의 일이었으니까. 폭격에 무너진 빈터에서 초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부서진 기왓장 사이로 상처투성이가 된 노란 국화가 피어 있었다. 이내는 맨발인 채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진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너무나 확실한 마치 한 장의 빛깔이 강렬한 그림처럼 뇌리에 새겨져 떠나지 않는 기억이다. 애가 어리 빠졌다니까. 어디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몰라. 경순 여사는 이따금 그런 말을 하며 이내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 무서운 기억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이내는 어리 빠진 것 같고 어디가 잘못된 아이 같이 보였다. 빗방울은 줄을 그으며 유리창에 흘러내린다. 홍대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단조한 음악처럼 들려온다. 넓은 집안은 소리를 죽인 듯 조용하다. 이내는 창가에 다가가서 유리창에 코를 가만히 대본다. 싸늘한 감촉, 맥주맛 같은 감촉, 멀고 아주 먼 날의 기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이내는 유리창의 입김을 호호 불어 김이 서린 유리창에 손가락 끝으로 낙서한다. 바람이 기른 아이, 바람이 기른 아이, 썼다가 지우곤 한다. 돈도 한 푼 없고 비도 오고 어떡하지? 이런 날엔 녹지대엔 사람이 없을 거야. 음악이 좋을 거야. 눈물이 날 거야. 은자가 와 있을지도 몰라. 아니, 그 친구 와 있을지도 몰라. 비 오시는 날엔 우연히 흔한 법이야. 버스값도 없는 걸. 아이 따분해.
연애 편지 쓰려던 것도 잊어버리고 이내는 낙서도 그만둔다. 저게 뭐야? 빗속으로 누가 걸어온다. 레인코트도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온다. 서두르지도 않고 천천히. 회색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 이내는 잔뜩 호기심을 품어본다. 좀처럼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라곤 없는 집이었으니까. 현관 가까이 온 청년은 머리를 숙인다. 그리고 빗물을 뿌리는지 머리를 쩔쩔 흔든다. 다시 고개를 들고 흩어진 머리를 쓸어 넘긴다. 야, 거 멋있다. 액션이 제법이구나. 비를 맞고 오는 품도 나쁘지 않어. 이내는 창가의 턱을 괴고 싱글벙글 웃는다. 초인종이 울린다. 이내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복도로 쫓아나간다. 절름발이 식모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사이 그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유리창에 까만 머리가 비쳐 있다. 가만히 그 머리 그림자를 바라본다. 식모가 뒤늦게 절룩거리며 복도 저편에서 걸어온다. 이내는 손짓하여 그를 돌려보낸다. 작은아버지 제자? 아니야. 작은아버진 절대로 제자들 오게 안 하셔. 그럼 누구? 머리 그림자가 움직인다. 벨이 또 울린다. 이내는 아주 점잖을 빼며 문을 열어준다. 여기 하숙배 씨 댁이죠. 남자는 이내를 보자 대뜸 묻는다. 글쎄요. 하지만 여긴 하응수 씨 댁이에요. 남자는 빙그레 웃는다. 숙배 씨는 따님이죠. 마치 남의 식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듯 남자는 태연히 말한다. 이것 봐라. 이내는 혀끝을 내밀어 윗입술을 누르며 천연스럽게 남자를 바라본다. 비가 들이치는 창문에서 보았을 때보다 남자는 훨씬 나이 든 것 같다. 잘생긴 얼굴, 특히 눈에 강한 빛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숙배 씨 지금 계시죠? 네, 잘 아시는군요. 남자는 또 빙그레 웃었다. 나는 민상권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나이는 이내의 건방진 태도에 개의치 않는다. 숙배 씨에게 좀 전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이내는 층계를 뛰어 올라간다. 반쯤 올라갔을 때 숙배방에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울려 나온다. 이내는 방문을 탕탕 두들긴다. 누구야? 심술이 잔뜩 오른 숙배의 말이다. 나야. 왜? 왜고 뭐고 문 열어. 또 돈 달라는 거지? 내 기분 잡치지 말어. 겨우 정리하고 지금 음악 듣고 있어. 이 기집애야. 너한테 손님 왔단 말이야. 뭐?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울린다. 방문이 열렸다. 숙배가 얼굴을 내민다. 사촌간인데 이건 또 아주 딴판이다. 다람쥐 같은 작은 몸집에 눈도 머리도 온통 새까맣다. 누가 왔어? 숙배는 서두르며 묻는다. 성미 급하군. 그런 걸 왜 진작 문 열어주지 않았니? 예, 그 청승맞은 음악은 그만두어. 이런 날엔 비가 내리는 이런 날엔 말이야. 거 신나는 것. 이내는 이 손 저 손 번갈아가며 탁탁 소리를 내어 박자를 맞추고 웅얼웅얼 노래를 중얼거리며 엉덩이를 흔들고 만보를 춘다. 미쳤어, 이 기집애. 손님이 왔다더니 누가 왔어? 아참, 그렇지. 잊어먹을 뻔했다. 뭐래더라? 핸섬이야. 민상건? 뭐?
숙배의 얼굴이 확 변한다. 아는 사람이냐? 어, 모셔올까? 이내는 호텔보이 같은 신용을 한다. 아니. 그래. 숙배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넘쳐 있었다. 눈이 번쩍번쩍 빛난다. 잠깐만. 하다가 숙배는 걸치고 있던 하늘색 네글리제를 후딱 벗어 침대에 던진다. 화려하게 꾸며진 방이다. 그러나 지금은 엉망으로 어질러져 형편없다. 그동안 숙배 마음의 자리같이 어수선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내는 주의 깊게 숙배 동작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망도 질투도 없다. 한 살 위지만 언니임에는 틀림이 없고 따라서 너그러움이 아주 조금 있었을 뿐이다. 응접실에. 그래, 그렇지. 응접실에서 좀 기다리게 해줘. 나 곧 내려갈게. 천천히 해, 서둘지 말구려. 누가 서둘러? 까불지 말어. 오해하면 곤란해. 하면서도 숙배는 거울 앞에 달려가서 브러쉬로 머리를 빡빡 빗어내린다. 긴 머리칼이 거울 속에서 물결친다. 이내는 전축을 끄고 방에서 나간다. 층계 옆에 작은 창문, 그 창문에 비를 맞는 파초가 파랗게 너울거리고 있다. 먼 산이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져 보인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리 들어오실까요? 이내는 민상건을 응접실로 안내한다. 민상건은 이내가 권하는 자리에 앉을 생각도 않고 창가에 기대어 서며 담배를 꺼내어 문다. 곧 내려온대요. 이내는 먼지가 묻어서 뿌옇게 되고 고장이 난 사발시계를 들고 치맛자락으로 닦는다. 조용하군요. 날씬한 이내의 종아리를 눈여겨보며 민상건이 말했다. 파랗게 물이 썩은 연못처럼 말이죠. 그렇게 조용하죠. 민상건의 표정이 달라진다. 시인 같은 말을 하는군요. 저의 별명이 시인이에요. 사실상 전 시인이고요. 여대생은 아니에요. 이내는 자신 있게 말하며 대담한 시선을 던진다. 하지만 아까 그 말은 이 댁에 대한 혹평인데. 시인은 평을 하지 않는다더군요. 민상건은 숙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머리털이 노란 이 맹랑한 소녀에게 비상한 관심을 갖는다. 실례지만 시인께서는 이 댁하고? 이내는 깔깔 웃는다. 저 말해요? 이 집의 식모예요. 했으나 민상건이 그 말을 믿을 턱이 없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차 한 잔 주시겠어요? 목이 컬컬하군요. 오랫동안 서로 친해온 사람같이 민상건은 말했다. 무례하고 염치 없고 대단한 손님이네요. 이내는 또 깔깔 웃으며 응접실에서 나간다. 차를 끓여서 그에게 갖다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바람이 기른 아이의 백노지를 바라본다. 숙백의 집에 저 사람 때문에 고민했었구나. 약간 귀여운데? 고깍쟁이가. 하지만 그 애한텐 늙었어. 뭐 하는 사람일까? 풋내기 소설가? 화가? 시나리오 라이터? 이내는 까만 잠바에 묻은 먼지를 떤다. 비가 들면 걸어서라도 가야지. 오늘 녹지대에 가면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아. 내 예감은 참 맞아떨어지거든. 중얼중얼 중얼거리는데 복도를 굴리는 발소리가 들려온다. 숙배의 경쾌한 걸음이다. 아주머니,
드높은 목소리는 잘 구별이 안 될 만큼 어머니인 경순 여사를 닮았다. 세탁 보낸 내 레인코트 찾아다 놓으셨어요? 돈을 주셔야 찾아다 놓죠. 시무룩한 식모에 대꾸. 엄마한테 달래지 그랬어요? 지금 돈 드릴 테니 곧 찾아와요. 빨리 가셔야 해요. 나 외출할 테니까. 이내가 방문을 열고 내다본다. 쑥배야, 내가 빨리 가서 찾아다 줄게. 돈 이리 내놔. 뭐? 내가 간다고? 싫다. 날 외출도 못하게 그러는구나. 아니야, 곧 찾아다 줄게. 거짓말 말어. 돈 갖고 술 먹으러 가려고 그러지? 나 다 알아. 뭐 너에게 속을 줄 아나? 하며 쑥배는 눈을 흘긴다. 이 기집애 그러니까 수수료 좀 주면 되잖아. 사실 고백이다만 난 지금 버스값도 없거든. 이 비 내리는 날 집에 박혀 있겠느냐 말이다. 아버지 보고 달래라? 지금 서재에 계셔. 그건 내가 싫다. 흥, 넌 이상한데 옹고집을 부리더라. 하지만 난 널 믿지 않어. 곧 민 선생하고 외출해야 해. 그 대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선심 쓸게. 하며 쑥배는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어 이내가 내민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이거 갚아야 하니? 그만두어. 이내는 좋아서 벙글벙글 웃는다. 아주머니 빨리요. 쑥배는 마룻바닥을 땅 굴리며 성급히 날뛴다. 네네. 식모는 살이 부서져서 너덜너덜한 비닐우산을 펴들고 절름거리며 빗속으로 나간다. 아, 신난다. 예, 쑥배야. 거 민이란 사람 제발 날마다 오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꽁돈이 생길 것 아냐? 쑥배는 어깨를 덮은 검은 머리를 흔들며 가다가 그 대신 엄마한테 말하면 알아. 돌아보고 주먹을 휘둘러 보인다. 하얀 블라우스에서 장미꽃 향기가 풍길 듯 그는 청초하게 꾸미고 있었다. 이내는 짧은 노랑머리를 걷어 올리고 부엌에 나가서 우산을 찾는다. 내 정신 좀 봐. 방금 아주머니가 가지고 간 걸. 식모를 기다릴 생각도 않고 이내는 비를 맞으며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었으므로 이내는 하늘로 얼굴을 쳐든다. 시원해. 참 시원하다. 빗방울은 차갑게 간지럽게 얼굴을 두들겨준다. 녹지대에 들어갔을 때 한쪽 구석에 멀끔한 청년이 돌부처같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이내가 연애 편지를 쓰려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풋내기 화가 정인호는 이내를 보자 눈을 크게 벌린다.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모양이다. 이내는 새침하게 굴면서 고개만 까딱 숙여주고 그와는 거리가 먼 그러나 내려오는 층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앉는다. 이내가 생각했던 대로 녹지대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 쓸쓸하다. 어두침침한 지하실의 음악살롱. 바깥 거리에는 지금 안개 같은 늦봄에 비가 내리는데 가로수도 빨간 사보텐 꽃이 피어 있던 꽃가게의 지붕도 어린이 놀이터에 낡아버린 그네도 비에 젖는데 이곳에서는 썸머타임의 노래가 한창이다. 그 노래는 빈 음악 살롱을 가득 채운다. 정답고 쓸쓸하고 그러면서도 들뜬 분위기가 넘실거린다. 이내는 슬픈 계절은 겨울과 가을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봄도 여름도 젊음도 그리고 녹지대도 사람이 가득 찼거나 비었거나 항상 쓸쓸했다고 생각한다. 햇빛을 못 받아
한층 더 싱싱한 수국이 카운터를 꾸미고 있다. 여름 노래와 그늘을 좋아하는 수국은 용케 이런 한때를 만나 순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내는 우스꽝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손님이 적은 틈을 타서 플레이어인 노처녀 미쓰리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을씨년스럽게 버터빵을 뜯어먹고 있다. 이내의 눈과 마주치자 미쓰리는 싱긋 웃는다. 늦은 점심을 끝낸 미쓰리는 레코드를 바꾼다. 소녀의 기도. 이번에는 이내가 실쭉 웃는다. 이내가 좋아하는 곡도 아닌데 무슨 까닭인지 그 플레이어는 번번이 이내를 위해 소녀의 기도를 선택하곤 했다. 이 기미를 알아챈 말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이 아무래도 저 노처녀가 이내한테 짝사랑하는 모양이야. 동성연애가 더 지독하다는데 조심하라고. 거 불투명한 말은 그만둬. 우리 녹지대에 대한 모욕이야. 나는 생각하건대 저 노처녀께서는 소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 그렇지, 그거야. 소녀에 대한 향수. 그 친구는 대단한 말이라도 발견한 듯 해진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리며 짓거렸다. 그치들이 오늘은 결근할 모양이다. 정인호는 이내가 들어오고부터 마음의 안정을 잃는다. 이리저리 몸을 옴지락거리며 스케치북을 꺼내어 보기도 하고 레지를 불러 신문을 청하는가 하면 카운터로 훌떡훌떡 걸어가서 덮어놓고 전화 다이얼을 돌리기도 한다. 이내는 못 본 척하면서도 슬쩍슬쩍 정인호를 숨어보고 마음속으로 킬킬거리며 웃는다. 정인호는 레지에게 엽차를 청하여 마신다. 속이 타는 모양이다. 이내는 잠바 호주머니 속에서 빨간 수첩을 꺼내 펴본다. 어젯밤 은자네 집에서 신나게 어울려 놀다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적어놓은 19절을 들여다본다. 황홀한 슬픔이니 아득하고 어지러운 사랑이니 그런 따위의 말이 씌어져 있다. 환한 전깃불과 창밖의 언덕, 그 공중의 거리 속을 왔다 갔다 하던 마음의 그 황홀한 슬픔을 꺼내어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애 장난 같다. 에이, 시시해. 이내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쭉 찢어서 돌돌 말아 버린다. 언제 왔는지 정인호가 장석처럼 옆에 우뚝 서 있다. 무슨 용무예요? 이내는 쌀쌀하게 묻는다. 저 옷이 젖었군요. 정인호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한다. 네, 젖었어요. 비 맞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는 신용으로 이내는 정인호를 올려다본다. 감기 들면 어떡하지요? 어머,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누가 약 사달랄까봐 그러세요? 이내는 공연히 짜증을 부린다. 선량한 것도 지나치면 따분하다 생각하며 그렇지만 희멀쑥한 얼굴이 새빨개진다. 그러나 그는 내친 걸음이라 생각했는지 저 같이 앉아도 좋겠습니까? 글쎄요, 전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패배감에 정인호의 얼굴은 파리하게 찌그러진다. 그는 소리도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먼저 자리로 돌아간다. 이내는 시트에 머리를 얹고 음악을 듣는다. 플레이어가 희죽희죽 웃는다. 보기 좋게 딱지를 맞고 돌아가는 정인호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딱하기도 했던 것이다.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다간 사라진다. 그냥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내와 정인호다. 지하실 천장 가까운 곳에 자그마한 창문에 빛발이 들이친다. 아, 누가 나타나지 않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 친구를 좀 기쁘게 해주어야지.
비 맞고 남산에 올라간다. 그랬단. 열이 나서 저 친구 정말 감기 들 거야. 아니, 염 선생을 찾아가 볼까? 지금쯤 일거리가 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총 자금이 1,000환. 불안한 얘기야. 레지가 옆을 지나간다. 그들은 이내에게 차 마시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돈이 있을 때는 참 인심이 좋은 이내지만 돈이 떨어졌을 때 차는 뭘로 하겠느냐고 물으면 굉장히 화를 낸다. 사실 이내는 차를 마시지 않아도 녹지대에 있어서 환영할 만한 손님이다. 왜냐하면 그를 따라다니는 문학청년, 문학소녀들의 패거리는 이 녹지대에서 무시 못할 수요였으니까. 그리고 멋있고 솔직한 그의 성격을 누구나 다 사랑했으니까. 플레이어 미스 리도 처음에는 이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밤늦게 몰려가서 떠들어대다가 미스리와 이내는 싸운 일이 있다. 이상하게도 그 싸움은 그들을 무척 가깝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내에게는 묘한 그런 성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를 따라다니는 문학소녀들 중에도 이내를 애인같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때론 배짱 좋은 사내아이 같고 때론 얄미운 고양이같이 귀엽게 구는 이내는 어두운 그림자라곤 한 군데도 없다.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레지가 이내를 한번 힐끗 쳐다본다. 수화기를 놓고 이내에게 다가온다. 저 전화가 왔는데요. 나? 그런데 바꿔드릴까요 했더니 그냥 끊어버리지 않겠어요? 남자? 남자예요. 이내의 낯빛이 싹 변한다. 좀처럼 없는 일이다. 저 미스 김, 나 차, 커피 줘요. 물론이죠. 커피 이외 안 하는 이내의 성미를 레지는 알고 있다. 이내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탁자를 바라본다. 이때 지하실 층계를 밟고 내려오는 다리가 하나 보였다. 제비같이 날씬한 검은 구두에 진흙이 묻어 있다. 종아리에도 흙이 튀어 형편없다. 언제나 춤을 추듯 가풍가풍 걸어오던 그 눈 익은 발이 웬일인지 오늘은 살며시 더듬듯 층계를 내려오고 있다. 기집애 웬일이야. 이내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초록빛 스커트가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종이장같이 핏기를 잃은 은자의 얼굴이 아래로 내려온다. 비틀거리며 이내에게 다가왔다. 맞은편 의자에 푹 쓰러지듯 주저앉는다. 의자 손잡이를 짚고 엎드린다. 풍성한 머리칼이 어깨 위에 흩어져 잠시 출렁인다. 왜 이러니? 이내는 놀란다. 은자야, 왜 이래? 거듭 물었지만 은자는 그대로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는다. 인생이 슬퍼서 나는 웃는다. 나는 항상 웃는다. 은자는 늘 그런 거창한 말을 하며 웃고 지내는 소녀였다. 어젯밤만 해도 신나게 멋있게 놀지 않았던가. 이내와 은자가 녹지대에 나가기 시작할 무렵 이곳의 리더격인 음악의 조예 깊은 신문기자 한철이 여기 왜 왔어? 하고 물었을 때 이내는 비상구를 찾으려고요. 그러나 은자는 밀폐되고 싶어서요. 이내 말은 글렀어요. 여기 비상구가 어디 있어요? 지하실인걸요. 하며 깔깔거리고 웃던 소녀였다. 선생님은 여기 왜 오세요? 나? 여긴 휴게소야. 어머, 신문기자들의 휴게소는 대포집 아니에요? 거기서 모두들 음악 감상하던걸요? 빈대떡 먹는 것을 음악 감상이라 하니까. 욕심이 많아서 나는 2다리를 걸쳐놨지.
대포집하고 음악살롱? 일도 복잡하고 취미도 복잡하고 아이고. 하다가 다시 깔깔거리고 웃던 은자였다. 그의 말대로 슬프면 슬플수록 떠들고 웃고 하던 아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 이내는 생각한다. 얘, 시시하게 그게 뭐냐? 울고 싶거든 울어버리려무나. 그래도 은자는 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기도 올리는 거니? 그러려면 성당으로 가자 얘. 청승스럽게 거 포즈가 뭐야. 윽박질렀으나 소용없다. 이내는 그대로 내버려 둘 양으로 녹지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정인호에게 시선을 보낸다. 정인호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신문을 보고 있다. 그는 이내가 기다린다는 사람이 여자인 것을 알고 우선 안심했다. 그리고 상대편에 관심이 있을 때 여자는 곧잘 쌀쌀하게 군다는 어느 친구의 말을 생각하며 새로운 희망을 가져본다. 그는 이내의 시선을 느끼자 몹시 망설이다가 이내에게 얼굴을 돌렸다. 이내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본다. 분명히 정인호를 보는데 그 눈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정인호는 질려서 시선을 거두어들인다. 이내는 은자도 정인호도 다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말한 전화를 끊었다는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내를 찾기 위해 걸려온 전화는 아니다. 피하기 위해서. 이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있을지도 모를 기적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을 이내는 깨닫는다. 꼭진 주먹이 파르르 떨리는데 그는 미소를 짓는다. 이내. 은자의 목소리가 아득히 들려온다. 이내야. 이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은자는 얼굴을 똑바로 쳐들고 있었다. 나를 좀 도와다고. 도와주겠니? 쏘아보는 은자의 눈이 무섭다. 깊이 파인 동굴 같다. 물론 하지만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 혼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느님께 기도나 드리렴. 그런 일은 아무도 도울 수 없어. 하면서 이내는 다리 하나를 몹시 흔든다. 은자는 장사를 치러야겠어. 장사? 무슨 말이니? 화장터에 가는 길 말이야. 난 혼자서 못해. 이내의 고양이 같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은자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솟는다. 코언저리를 타고 눈물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진다. 누가 죽었기에? 설마. 엄마가 죽었어. 뭐? 자살했어. 혼자서 아무도 없는 방에 이틀씩이나 죽어 있었더란 말이야. 은자는 탁자 위에 몸을 던지며 흐느낀다. 이내는 넋이 빠진 듯 은자를 바라본다. 난 무서워서 나왔단다. 나 혼자 어떡하니? 흐느낌 속에 말이 새어나온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내는 은자가 발광이라도 하는 듯 그의 등을 꼭 눌러준다. 가만히 있어. 이내는 꿈속을 헤매듯 일어나 걸어간다. 의아스럽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정인호에게 다가간다. 정인호 씨. 네, 정인호는 눈을 꿈벅꿈벅하며 대답한다. 부탁이 있어요. 네, 여기 계시다가 우리 패거리들이 오면 말해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초상집에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느냐 말해요. 네. 전 먼저 가겠어요. 은자 데리고. 초상집이라뇨?
정인호의 되묻는 목소리가 떨린다. 초상집이라는 말도 이상하거니와 갑자기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데 대하여 어리둥절하고 한편 가슴이 뛰었던 것이다. 아, 참 그렇군. K아파트 37호실에 오시면 돼요. 은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고 난 뒤 이내는 급히 돌아온다. 이러고 있을 게 아냐, 가자. 은자의 팔을 잡는다. 바보 같은 기집애, 진작 말할 일이지. 이내는 목맨 소리로 나무라며 은자를 끌고 거리로 나왔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다. 남산이 비안개 속에 묻히어 보이지 않는다. 퇴계로 넓은 가로를 굴리며 트럭이 달려가고 까만 세단이 지나간다. 이내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은자를 등을 쳐서 밀어올리고 자기도 올라탄다. K아파트. 이내는 소리친다. 택시가 움직이자 은자는 와하고 울음보를 터뜨린다. 그녀는 두 주먹으로 자기 무릎을 두들기며 미친 듯 울어젖힌다. 운전수가 놀라며 돌아본다. 엄마 가엾은 우리 엄마. 바보. 은자는 자기 무릎에 주먹질을 하다가 이번에는 흩어진 머리를 와두가둑 잡아 뜯는다. 울어라 울어. 실컷 울어. 창에 얼굴을 대며 이내는 말한다. 엄마가 웬일로 열쇠를 내게 주지 않겠니? 난 무심히 받았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단 말이야. 오늘 우연히 찾아갔는데 시체로. 아이고 엄마, 불쌍한 울 엄마. 파도 같은 울음소리를 피해 이내는 차창 밖으로 눈을 보낸다. 가로수가 비를 맞고 있다. 꽃가게의 지붕도 비를 맞고 있다. 푸른 레인코트, 붉은 레인코트, 노란 우산, 검정 우산. 빗속을 사람들이 물결치며 흘러가고 붉은 신호등 앞에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서 있다. 이내는 은자 어머니를 꼭 한 번 본 일이 있다. 거리에서 미군과 팔을 끼고 가던 그 여인은 나이를 헤아릴 수 없는 화려한 차림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은자 말에 의하면 6.25 때 은자와 그의 사내 동생을 데리고 북쪽에서 넘어왔다는 것이다. 처음 그는 요정에 나가 웃음을 팔았고 다음은 어느 미군과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 엄마가 거리에서 떡장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미모 탓이야. 난 엄마의 그 대리석 같은 얼굴에 상처를 내고 싶은 충동을 몇 번 느꼈는지 몰라. 저 얼굴에 상처를 낼 수 없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긴 그랬음. 난 버스 차장이나 식당의 웨이트리스가 됐겠지. 엄마의 살을 판 돈으로 난 공부하고 이렇게 US제 옷을 걸치고 명동을 활보하지. 이내야, 진짜 나는 어디 갔지? 울어야 하는데 난 언제나 웃고 있단 말이야. 넌 슬플 때 울고 즐거울 때 웃지만 난 슬플 때 웃어.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 난 울어볼 수 없지 않니? 사내 새끼들이 양부인의 딸을 진심으로 좋아하겠어? 어림없는 일이지. 그래 이내야, 진짜 나는 어딜 갔지? 하고 은자는 깔깔 웃곤 했다. 그 목소리가 이내 귀에 쟁쟁 울린다. 언젠가 한번 이내는 은자 어머니가 사는 K아파트에 간 일이 있다. 그때 은자 어머니는 미군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가 있었다. 은자는 비어있는 아파트에 친구들을 끌고 갔다. 하룻밤을 그곳에서 양주를 진탕 마시고 소란을 피웠던 것이다. 그 후 은자 어머니하고 동거하던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이내는 은자로부터 들었다. 은자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내는 자살이라는 말을 자꾸 내어본다. 자살의 가능성은 은자에게 있었다. 언젠가 은자는 죽고 말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은자에 앞서 그의 어머니가 그 짓을 단행한 것이다. 자동차가 커브를 돌면서 빗발이 차창을 친다. 커브를 돈 자동차는 기름을 부어놓은 듯 반질거리는 가로를 달리고 있다. 그 여자가 말이야. 은자는 가끔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다. 그 미군 장교를 좋아하나 봐. 이상한 일이지. 지금은 제대하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빚을 내가면서 같이 살고 있거든. 아직은 아름다워. 돈 있는 다른 남자를 물색하는데 충분한 미모야. 그런데 빚까지 내가며 살고 있으니 말이야. 언젠가 은자는 그런 말을 했었다.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서 혼자 죽은 은자 어머니. 죽은 지 이틀 만에 딸이 찾아가서 발견했다니. 너무 처절하다. 이내는 으스스 몸서리를 치는데 뜨거운 눈물이 울컥 솟는다. 너도 이제 고아가 됐구나. 나처럼 말이야. 이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어른같이 무덤덤한 투로 말한다. 어느새 택시는 K아파트 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내는 비틀거리는 은자를 부축하며 싸늘한 시멘트 층계를 밟고 올라간다. 한 생명이 끊어져도 세상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파트 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소부는 비를 들고 지나간다. 비 맞고 있는 가로등도 밤이 오면 등불이 켜질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는 저녁 한때를 즐기는 웃음소리가 소용돌이칠 것이다. 4층 37호실. 마루로 된 거실에 관리소의 사무원과 아파트 경비원이 화투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들어가자 깜짝 놀라며 일어선다. 침실 침대에 옷 이불을 씌운 시체가 있었다. 방금 경찰서에서 다녀가고 검시관도 다녀갔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물쭈물하며 말한다. 은자는 침대 밑에 가서 쓰러진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내는 친절하게 말하는 그들을 노려보며 곧 친척들이 올 거예요. 외로운 처진 아니니까요. 하는데 이내는 분한 생각에서 눈물이 솟는다. 우리라도 도울 수 있다면. 아니에요. 친척들이 곧 온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럼 그들은 힐끗힐끗 돌아보며 나간다. 망할 자식들, 화투는 다 뭐야? 이내는 문을 탕 닫는다. 그녀는 은자와 함께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하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랴. 매일매일 죽어가는 게 사람인데. 이내는 막상 그들을 쫓아내고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만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이 머리신경을 건드려주고 게다가 창을 두들기는 빗소리는 의식을 차츰 흐리게 한다. 푸른 벽이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옷 이불을 뒤집어 쓴 시체가 머리 가득히 퍼지고 난다. 은자는 울다가 지쳤는지 가만히 엎드려 있다. 어떻게 하지? 어떡하면 좋지? 이내는 머리를 붙여 앉는다. 은자야. 은진을 데려와야지. 안 돼. 은자는 몸을 일으키며 외치듯 말했다. 그리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한다. 뒤켠 베란다 쪽에 창문이 하나 나 있을 뿐이다. 회색 벽으로 꽉 막힌 좁은 방에
거추장스럽게 어울리지도 않는 큰 시계가 걸려 있다. 먼지가 뿌옇게 묻어있는 그러나 값진 가구들. 냉장고와 전축이 나란히 놓여 있다. 포마이카 찬장 위에는 와인글라스, 믹서, 커피포트가 안정하게 얹혀 있다. 뒷골목 판잣집의 허술한 방에 비하면 이곳은 궁전이다. 그런데 더 비참하고 냉혹한 몸부림이 아직도 자욱이 서려 있는 듯 주인일은 벽시계가 시간을 알리기 위해 추를 흔들며 벙 치고 있다. 무딘 그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흔든다. 이 시계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침대 위에 하얀 홑 이불을 쓰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 있는데 홑 이불이 덮인 얼굴, 눈을 감고 있을까? 지난날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정녕 눈을 감고 말을 잃고 누워 있을까? 그 미모 탓으로 오욕 속에 몸서리치는 허무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생에 눈을 감지 못하고 갔을 것만 같다. 눈을 뜨고 있을 것만 같다. 이내는 전신을 아시시 떤다. 은자야. 나직이 불러본다. 마지막이다. 은자의 울음소리는 단조한 타악기처럼 오히려 덜 비극적이다.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해야지. 은진을 불러와. 어머니의 죽음을 모르다니. 그건 정말 너무 슬픈 일이 아니니. 그러나 은지는 가만히 내버려둬. 제발 그 애만은 가만히. 은자는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심하게 고개를 흔든다. 이내의 파란 눈이 확 벌어진다. 그럼 울지 말어. 울지 말란 말이야. 그 어머니를 위해 울기는 왜 울어? 은자의 그러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내는 화가 났다. 요정을 그만두고 미군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부터 은자 어머니는 그들 오누이와 별거 생활을 했다. 자식들의 생활비는 꼬박꼬박 대주었지만 그때 은진의 나이 8살 국민학교 2학년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 먼 곳으로 가버린 줄만 알고 있었다. 누나, 우리 엄마 나 장가갈 때 오나? 언제 내가 장가가게 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철없는 은진이는 그런 말을 하여 누이를 울렸다. 언젠가 하도 어머니를 찾기에 은자는 너 장가갈 때 온다고 했던 것이다. 그 은진이가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다. 이북에서 나올 때 2살 배기였으니 그새 12년의 세월이 흘러간 셈이다. 이내는 은자에게 들은 그 말을 생각한다. 은진의 귀염성스런 얼굴, 중학생 모자가 커서 자꾸 밀어올리며 싱글싱글 잘 웃던 얼굴. 이제 장가가도 엄마는 못 간다, 은진아. 하다가 이내는 몹시 불안을 느낀다. 어떻게 됐을까?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닌데. 그들이 안 온다면 큰일이다. 시체하고 밤을 새우는 일이 무서워진다. 어떡하지? 밖에 가서 연락. 하는데 마침 이내 눈에 전화기가 보인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다. 이내는 덤비듯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린다. 통화 중, 아무리 다시 돌려도 여전히 통화 중이다. 야단났어. 이내는 내려놓은 수화기를 다시 든다. 겨우 떨어진다. 녹지대죠? 미스 김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미스 김이군. 나 이내예요. 네, 이내 씨. 상냥하게 말한다. 정인호 씨 여직 계세요? 계시면 좀 바꿔주실까요?
미쓰김이 킬킬거리며 웃는다. 참 좋아하겠네요. 그런 일 아니에요. 참 바빠요. 빨리 바꿔주세요. 네네. 한참 후 몹시 서두는 정인호의 목소리가 울려온다. 어떻게 됐어요? 따지듯 묻는다. 아, 네. 저, 하다가 목이 메는지 기침을 한 번 하고 방금 한 선생이 오시고 또 최혜경 씨가 나왔기에 의논 중입니다. 아, 살았다. 한 선생이 나오셨군요. 그럼 한 선생님하고 어서 바꿔주세요. 은자 씨 울고 계시죠? 아이, 어서 바꿔주세요. 그런 말은 나중에 하고요. 이내 한철이 나왔다. 걸걸하고 힘찬 목소리로 그쪽에서 먼저 아파트에서 거는 거야? 하고 묻는다. 네, 선생님. 금시 마음이 약해져서 이내는 우는 소리를 낸다. 다른 사람이 돌아왔나? 오기는 누가 와요? 아무도 없어요. 비만 오시는 거려. 어떡하면 좋죠?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아무 준비도 안 됐겠구나. 그럼요. 기집애 울고만 있어요. 딱하게 됐군. 하여간 장의사에 전화 연락부터 해놓고 입관을 서둘러야지.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하지. 그리고 신문사에 좀 들렀다 갈게. 신문에 내는 거예요? 싫어요. 은자 이름 나가는 거 싫어요. 이런 처지에도 직업의식을 못 버리시겠어요? 그까짓 무엇이 대단한 일이라고. 밤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병원마다 꾸역꾸역 밀려들어오는 판인데 흥미 없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우선 정군하고 최군을 먼저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정말 선생님만 믿어요.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쪽에서 전화를 끊어버린다. 사무적이며 냉정한 목소리, 그래서 더욱 믿음직스런 한철이었다. 밑바닥에 흐르는 따뜻한 인간미가 허술한 감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녹지대의 젊은 층과 어울려서 조금도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 한참 후 벨이 울린다. 왔나 보다. 이내는 쫓아나가 문을 연다. 그러나 이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셔진다. 입술까지 하얗게 변한다. 청년이 들고 있는 우산 꼭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신다. 여기 어떻게? 청년은 몹시 당황한다. 들어오세요.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내는 상대편의 눈을 가만히 쳐다본다. 아, 아니. 잘못되었군요. 3층인 줄 알고. 여기 오신 것 아니에요? 3층에 누님 집에. 하다가 청년은 오만하게 자세를 바로잡는다. 실례했습니다. 그럼.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그러나 정중한 말을 남겨놓고 청년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들고 가버렸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내는 멍하니 서 있다.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들의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온다. 손님을 내려놓고 빗길을 돌아나간다. 파란 잔디와 가로등과 나무들이 비를 맞고 있다. 빗소리가 격렬한 악장처럼 높이 울린다. 갑자기 낮아진다.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데 높아지고 낮아지는 빗소리에 따라 모든 눈앞의 풍경이 큰 너울같이 굽이친다. 은자야. 문을 탕 닫고 방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이내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른다.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는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엉엉 울기 시작한다.
짐승같이 어린애같이 그녀는 소리내어 운다. 정인호와 최혜경과 그리고 오면서 만났다는 고미숙이 함께 들이닥쳤다. 얘, 네가 온다고 돌아가는 자 어머니가 살아오시니? 눈이 붓도록 울고 있는 이내를 보자 고미숙은 핀잔 주듯 나직이 말하며 옆구리를 찌른다. 그들로서는 아무 예비 지식도 없는 은자어머니의 죽음이 실감되지 않았던 것이다. 시끄럽다 얘. 네가 함께 울면 어떡하니? 최혜경도 한마디 했다. 그러나 침대에 뉘어놓은 시체를 보자 그들의 표정은 달라진다. 정인호는 이런 상가에 오는 것이 처음인 모양이다. 그저 어리벙벙하여 바보스럽게만 보이고 여자들보다 훨씬 더 허둥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섰다 한다. 어떻게 하죠? 정인호는 답답했는지 묻는다. 내가 할 일이라도 그는 덧붙여 묻는다. 우리도 몰라요. 한 선생님이 오시면 어련히 잘하시려고요. 최혜경이 대꾸한다. 저녁 때 한철이 나타났다.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입관을 하고 내일 연구차가 오면 되게끔 일을 끝낸 한철은 남이야 밤샘을 하거나 말거나 한 구석에 놓은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잔다. 모두들 이야기를 하며 밤을 밝히다가 한 잠씩 눈을 붙였고 은자도 너무 지쳤는지 새벽녘에는 잠이 든 모양이다. 그러나 정인호만은 고지식하게 잠을 자지 않고 지켜 앉아 있다. 한잠 자고 일어난 이내와 눈이 부딪히면 그는 자기 감정이 죄가 되는 듯 시체 쪽으로 비키곤 한다. 하룻밤은 밝아왔다. 늦은 아침, 쓸쓸한 연구차가 아파트 뜰에 와서 멎는다. 몇몇 사람이 제각기의 방에서 창문 밖을 기웃이 내다본다. 그 나이 많은 양부인이 죽었다는군. 미군이 버리고 갔지. 하면서 아이들이 몰려온다. 검은 연구차가 그들 눈에는 신기하다. 참 좋은 날씨. 어제 비를 잊은 듯 하늘은 끝없이 푸르고 구름은 10개. 가볍게 어디론지 흘러간다. 먼지를 말끔히 씻어낸 잔디밭과 나무 사이로 늦봄의 향그러운 바람이 스치고 간다. 멀리 언덕 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초라한 집들이 송이버섯처럼 엎드려 영광스런 햇볕을 쬐고 있다. 날품파리의 목수는 연장 망태를 어깨에 걸치고 일터를 찾아 포플러가 서 있는 언덕길을 느릿느릿 걸어 올라간다. 상복도 못 입은 은자는 이내에게 부축받으며 연구차에 오른다. 지쳐서 그녀는 이제 울지 않았다. 연구차는 아파트에서 떠났다. 한철은 아침에 잠시 신문사에 나갔다가 틈을 내어 이 서글픈 장례에 참석했다. 밤을 꼬박 새운 정인호는 퀭하니 기어들어간 눈으로 멍하니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내 말고 두 소녀는 옷차림과 머리 모양에 신경을 쓰며 이따금 은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한다. 홍제동의 화장터는 10,000원이었다. 한철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영원히 번창할 곳이지. 하며 쓰디쓴 웃음을 흘린다. 뼈마디가 굵고 완강하게 생긴 그의 모습은 그 쓴 웃음으로 하여 좀 험악하게 보였다. 언제나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정인호는 괴로운 얼굴로 묻는다. 사시장철 이렇겠지. 이곳이 휴업이면 지구가 터져버릴 것 아닌가? 하긴 그렇군요. 알 듯 모를 듯 바보같이 정인호는 중얼거린다. 이러고 있다간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는걸. 가만히 있자. 가보고 와야겠군. 한철은 담배를 뻑뻑 피우며 급히 걸어간다.
멋없이 댕그랗게 서 있는 건물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정인호는 더욱더 불안해지는 모양이다. 얼마 후 한철은 화장터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돌아온다. 덕택의 남보다 은자 어머니의 관은 빨리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은자는 관을 잡고 악을 쓰며 온다. 이러지 말아요, 은자. 누구는 안 죽고 천년만년을 사는가? 자, 내 팔 잡고 어머니 명복이나 빌어 주어야지. 빈말인 줄 알면서 한철은 피우던 담배를 버리고 은자를 달랜다. 두 소녀는 훌쩍훌쩍 울고 서 있다. 정인호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한다. 이내 혼자만 사내아이같이 잠바오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떡 벌리고 서 있다. 몸을 뒤틀고 발버둥치며 은자는 소리 지른다. 관은 들어가고 말았다. 중이 모시는 연불 소리가 중얼중얼 들려온다. 땀과 기름에 번들거리는 화부의 얼굴이 지옥 속의 마귀처럼 흔들린다. 엄마, 가여운 우리 엄마. 형체 없이 다 타버린 시체, 하얀 분같이 되어버린 뼈만 남은 그것이 나왔다. 기름때가 번들거리는 얼굴을 소매로 쓱 문지르며 화부는 아주 잘 됐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내놓은 충실한 직공같이 그러나 돈을 바라는 눈초리. 한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주머니 속에서 100환짜리 한 장을 뽑아준다. 뻗치고 서 있던 이내가 땅바닥에 펄쩍 주저앉는다. 뭐야, 이건 책상 서랍을 닫았다 열어보는 것 아냐?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이내는 무의식 중에 책상 서랍을 열고 닫는 신용을 한다. 빠르고 무서운 속도로 눈앞의 모든 것이 홈삭홈삭 무너져 가는 것 같다. 책상 서랍을 닫았다 열었을 뿐이야.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중얼거리고 있는 이내를 미숙과의 경이 의아하게 바라본다. 한철만은 그 말의 뜻을 이내의 마음을 알아채고 씁쓸한 웃음을 머금는다. 그럼 그렇지. 서랍을 닫았다 열어본 것뿐이야. 영혼이니 뭐니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 새삼스런 일인가? 인생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끔 이런 곳에 와서 구경을 하고 가야 해. 슬프다, 외롭다는 말이 얼마나 쑥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테니까. 하며 그는 이내의 얼굴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온다. 비 오는 날에 개구리 울음같이 들려온다. 혜경과 미숙은 은자를 양편에서 껴잡고 다시 훌쩍훌쩍 운다. 가루가 된 뼈는 화장터 뒷산 새소리가 나는 곳에 뿌려졌다. 이제 가는 거야. 한철이 은자의 어깨를 잡고 자기 앞으로 휙 돌린다. 모두 말을 잃은 채 천천히 화장터에서 나간다. 도깨비한테 홀린 것 같군. 그렇지 정군, 얼굴이 헬쑥한걸. 한철이 반농담조로 정인호에게 말을 건다. 네,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이런 곳 처음인가? 처음입니다. 거 좋은 공부했다. 그림이 달라지겠는걸. 어두운 기분을 떠밀어버리듯 한철은 낮은 소리를 내며 웃는다. 고지식한 정인호는 얼굴을 붉힌다.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조금도 이상할 것 없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았을 뿐이야. 자네는 사실을 사실대로 그리고 있지 않아. 형상의 리얼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심장의 문제란 말일세. 젊은 사람들의, 나도 아직 젊지만 그 포즈라는 게 얼마나 예술을 해치고 있는가. 가끔 이런 곳에 와서 산보나 하게. 알겠습니다만 맥이 다 빠지는군요.
한철은 껄껄 웃는다. 어두운 밑바닥을 흔들어주는 웃음소리. 사실이야, 맥이 다 빠지는 일이다. 하기는 유치한 감상이 될지라도 어리석은 희망은 가져야겠지. 여기저기 쏘다니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있고 실은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군. 큰 거리로 나온 한철은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 멀리 화장터에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